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6년차 주부입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너무도 안 가서 언제 어른이 되나 한탄했었는데 지금은 눈 뜨면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네요. 거울 앞에 서면 눈에 거슬리게 늘어나는 새치 탓에 나이 먹은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게 얼마 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일이라서 모처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모스라에서 자랐어요. 친부의 얼굴은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랐죠. 원래 없던 아빠라서 그리운 줄도 모르고 자랐네요. 그러다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제게도 아빠가 생겼지 뭐예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아빠의 존재에 어색하기만 했던 것도 잠시 새아빠와 금세 정이 들어버렸어요. 아빠의 정을 모르고 자란 저에게 새아빠는 무척이나 다정하셨거든요. 밖에 나갈 때면 늘 제 손을 꼭 잡고 가시고 때때로 넓은 등에 저를 업어주시기도 했어요. 놀이동산에 데려가 목마도 태워주시고 무엇보다 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유정이 아빠라고 말해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우리 유정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러시면서 친구들에게 과자랑 아이스크림도 한알음 안겨주셨어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저 대신 저희 아빠 자랑을 해주는 걸 보고 텅 빈 것 같던 마음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내게도 아빠가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도 생겼고요. 새아빠는 건설 쪽 일을 하셨는데 전국을 돌며 하는 일이라서 출장을 가시는 날이 많았어요. 떨어져 지내는 날이 많아서 그런가 새아빠가 집에 오시는 날은 잔칫날 같았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음식을 하느라 분주했고 저는 저대로 새아빠한테 드릴 꽃종이며 편지를 쓰기 바빴죠. 그리고는 집 앞에 나가 새아빠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골목에 들어서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쭉 빼고 눈으로 아빠를 찾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으면 엄마가 나와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곤 했답니다. 네가 밖에서 그러고 있으면 아빠가 걱정하셔. 그러니까 얌전히 집안에서 기다려. 아빠 곧 오실 테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새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에 집안에 있으면서도 신경은 온통 현관문을 향해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선물 꾸러미를 가득하는 새아빠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새아빠를 기다리다 선잠이 들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꿈결처럼 새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새아빠 목소리와 함께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도 함께 들리더라고요. 엄마 울음소리만 아니었다면 당장 눈을 뜨고 일어나 아빠한테 매달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울고 있었으니까요. 아빠의 부재로 어릴 때부터 주위 눈치를 보는 게 익숙했던 저로서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눈도 뜨지 못한 채 저는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아빠는 계시지 않았어요. 새아빠를 찾아서 온 집안을 살피는 제게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들렀다 가셨어. 아무리 일 때문이라지만 그동안은 한번 집에 오시면 적어도 3, 4일은 내리 지내다 가시곤 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방 책상 위에는 새아빠가 놓고 가신 제 옷과 구두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그 선물은 제가 새아빠한테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날 이후 새아빠는 집에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려움푸시 사정을 눈치채게 되었어요. 새아빠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출장을 떠난다고 했지만 실은 본처에게 출장을 핑계로 저희 집에 드나드셨던 거였겠죠. 새아빠가 떠난 이후로 저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어요. 원래 없는 것과 있다가 없는 건 하늘 땅 차이였거든요. 이렇게 금방 사라질 아빠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생기지나 말지. 그때는 야속한 마음에 제게 온전한 아빠를 주지도 못하는 엄마가 밉더라고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랬던 걸까요?
제가 중학생이던 무렵 엄마는 세 번째 아빠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세 번째 아빠는 이전 아빠와는 달리 인상도 안 좋고 저를 귀찮아했어요. 정확히는 제 존재 자체가 거슬렸던 거겠지만요. 세 번째 아빠는 입이 거칠고 기분이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번 화가 나면 집안 살림을 부수고 엄마한테도 손을 댔죠. 사람이 아닌 것처럼 횡포를 부린 다음 날에는 자리에 누워있는 엄마한테 직접 밥까지 지어다 바치면서 하루 종일 살갑게 굴곤 했어요.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면서 지난번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아빠의 폭력에 엄마 얼굴은 멍이 가시는 날이 드물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3년 넘게 보낸 우리 모녀는 험한 꼴을 당하며 그 생활을 청산했어요.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 웬 우악스러운 아주머니 몇 명이 집안 살림을 부수고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년아, 남의 서방 꼬셔서 데리고 사니 좋았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서방질을 해. 꼴에 반반한 얼굴 가지고 남자 홀려서 사는 모양인데 이참에 내가 그 얼굴 확실히 밟아주마. 악에 바친 아주머니는 발길질을 해가며 욕을 퍼부었어요. 책가방을 던지고 달려들어 엄마를 감싸 안고 나서야 아주머니는 발길질을 멈췄어요. 이미란 년이 잘하는 짓이다. 딸년 앞에서 이런 꼴도 당하고. 야, 너도 네 엄마 꼴 똑똑히 봐둬라. 남의 남편 탐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도 조심해. 까딱했다간 너도 네 엄마처럼 된다. 우리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우는 꼴을 보고서야 아주머니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집안 곳곳은 부서지고 널브러진 살림살이로 어지러웠어요. 그걸 보니 꼭 망가진 엄마와 제 인생 같더라고요. 그러자 더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자. 아무도 모르는 데로 이사 가서 엄마랑 나 둘이서만 살자고. 나 아빠 필요 없어. 그딴 거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고. 굶고 살아도 좋으니까 더는 이렇게 살지 마. 엄마, 제발 부탁이야. 저는 그동안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말을 울면서 뱉어냈고 엄마는 한참을 소리 죽여 흐느끼셨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살던 곳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고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연락도 끊었어요. 새로 터를 잡은 곳에서까지 엄마의 과거가 알려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방 한 칸짜리 좁은 집에서 엄마와 둘이 살게 된 저는 오히려 이전에 살던 큰 집보다 더 마음이 편했어요. 엄마는 옷공장에 취직해 미싱사로 일하셨는데 실력이 좋았는지 금세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 전에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했다고 하더군요. 공장 일은 고되고 일하는 시간도 길었지만 그에 반해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두 식구가 굶고 살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여유 있는 생활은 할 수 없었죠. 제 교복값도 부담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엄마 얼굴에 멍이 들 일도 없으니 그깟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바로 취직을 했어요. 이렇다 할 학벌이 없다 보니 회사 취직은 힘들어서 고3 늦가을부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정식으로 취직하게 됐어요. 돈 버는 손이 하나 늘고 나니 생활도 점점 안정이 되어갔죠. 그렇게 2년쯤 지나 저는 연애도 시작했어요. 상대는 본사 직원이었는데 매장에 현장 실사를 나왔다가 알게 되었고 몇 번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게 됐어요. 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는 바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겨우 23살, 한창 일을 해야 하는 나이였어요. 저에게는 돌봐야 할 엄마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은 터라 결혼을 닥달했어요. 언제고 할 결혼이잖아. 우리가 결혼한다고 자기 어머님을 나몰라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님께 아들 하나 만들어 드린다 생각하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응? 그래도 어떻게 엄마만 두고 결혼을 해. 몇 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나 이제 겨우 23이야. 결혼하기엔 이른 나이라고.
남자친구는 한숨을 푹 쉬더니 풀죽은 얼굴로 말했어요. 실은 나 집에서 압박이 좀 심해. 오늘도 엄마가 선보라고 난리셨어.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더니 당장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나도 정말 중간에서 미치겠다고. 자기도 알잖아. 내가 우리 집 장남인 거. 내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어. 내가 가야 내 동생들도 결혼을 할 거 아냐. 제발 내 사정도 좀 봐주라. 각자의 사정 탓에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헤어져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안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였어요. 이러지 마. 우리 애라도 보면 어쩌려고 그래. 보면 좀 어때? 엄마도 여잔데 연애도 하지 말라는 거야. 정수가, 우리 그냥 살림 합칠까?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밖에서만 만나? 내가 니네 집으로 들어가면 안 돼. 네가 오케이 하면 당장 짐 싸서 올게. 응? 안 돼. 우리 딸이 남자는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 유정이 시집갈 때까지는 살림은 안 합칠 거야. 엄마가 돼선 딸한테 못 볼 꼴만 보이고 살았는데 적어도 시집가기 전까지는 온전히 보내야지. 몰래 숨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남자 때문에 그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그렇게 남자가 좋을까? 왜 스스로 인생을 망치려고 드는 건지 한심했어요. 엄마를 안고 놓아주지 않던 그 남자는 엄마가 일하는 옷공장 공장장으로 가정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그 집 아주머니와 엄마는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기도 했고요. 순간 예전에 우리 집에 쳐들어왔던 아줌마 말이 떠올랐어요. 너도 조심해. 까딱했다간 너도 네 엄마처럼 된다. 순간 그 말이 제 인생의 예언이라도 될 것 같아서 진저리 쳤어요. 나는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중얼거렸죠. 그러자 결심이 서더라고요. 더는 엄마랑 살지 않겠다고요. 엄마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진창으로 만드는데 제가 곁에 있는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생각이 그쯤 이르자 더 두고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엄마한테 결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혼수도 장만할 테니 그냥 허락만 하라고요. 어떤 남잔데 직장은 돈은 잘 버니? 시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고생을 안 해. 이 엄마 보면 모르겠니? 시시콜콜한 것까지 묻는 엄마를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아무렴 엄마가 데려오는 남자들 같을까봐? 괜한 걱정하지 마. 서울에서 대학도 나왔고 탄탄한 회사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뿐이야. 그 사람 부모님들은 30년 넘게 살면서도 외도 한 번 안 하고 산 분들이야.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도 자기 부모 닮아서 평생 나 몰래 바람 피울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럼 된 거 아냐? 그때는 어떻게든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진 말을 쏟아냈는데 오히려 그러고 나니 제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쏘아 붙이듯 퍼붓는 제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뒤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고 그해 가을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신혼은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댁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남편이 전세 대출을 받아 장만한 집이었죠.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살림을 채워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뒤 엄마는 공장장이랑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공장장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유정아, 네 엄마 좀 말려줘라. 애들 아빠가 기어이 네 엄마랑 살겠다고 짐 싸들고 나갔다.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전화를 했겠니? 너도 네 엄마가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거 원치 않을 거 아냐. 응?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말하는 아줌마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무리 내 엄마지만 정말 짐승 같았어요. 아주머니, 그냥 두 사람 고소하세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아줌마 남편도 벌받게 하시라고요. 그딴 인간들한테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저도 이제 저희 엄마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고소하세요. 저한테 매달리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당신은 아직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라서
저는 아줌마한테 고소를 권유했어요. 인간이길 포기하는 인간한테는 말로 회유하기보다는 벌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자신들이 벌이는 짓에 대한 창피함을 고스란히 받게 해야 한다고 말이죠. 결국 엄마는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저희 시댁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시댁에서 고개를 숙이게 된 거는요. 이전까지 맏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좋아하던 어머님은 마치 당신이 저희 엄마한테 남편을 뺏긴 사람처럼 제게 손톱을 세우시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고? 너도 그러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니? 내가 그 생각을 하면 이 결혼 뜯어말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된다. 세상에 간통이라니? 아, 남사스러워라. 연좌제가 폐지됐다고는 해도 저희 시댁에선 엄연히 살아있는 율법 같았어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주는 건 막내 시누이뿐이었어요. 제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직 어린 터라 간통이 뭔지 몰라 그런 거였지만요. 결혼하고 이듬해 제가 아들을 낳자 어머님은 아이 얼굴을 샅샅이 살피시며 정말 당신 아들의 핏줄이 맞는지 확인하셨어요. 시동생은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 혈액형까지 따져가며 자기 형 아들이 맞나 확인할 정도였죠. 정말 치욕적이었지만 이게 다 저희 엄마 딸로 태어난 죄라고 생각하고 참아 넘겼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으면서요. 만약 남편마저 자기 가족들처럼 저를 의심했다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갔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지고 살아온 인생의 굴레를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내 가족들 앞에서 고개 숙일 거 없어. 당신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장모님처럼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고른 여잔데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말뿐인 믿음일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그 말에 많은 위로가 됐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게 쉴 그늘을 내어주는 사람이 날 믿는다면 그걸로 됐다 싶었거든요. 그 믿음으로 견뎌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막내 시누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대학 졸업을 앞둔 시누이는 어머님이랑 싸우고 집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언니, 나 며칠만 여기서 지낼게요. 내가 아주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니까요. 아가씨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이 괜히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언니까지 엄마 편 드는 거예요? 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네. 그래도 난 우리 집에서 언니한테 제일 잘하는데 언니는 어쩜 이러냐? 정말 서운해요. 암튼 나 여기 있는 거 엄마한텐 비밀이에요. 무슨 일을 싸웠는지 말도 않고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3일을 지내다 갔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가 가은이한테 여행 가라고 돈 줬다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집으로도 네가 돈 줬다고 그러던데 속일 걸 속여야지. 너도 참 너다. 아무리 막대 먹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지만 시누이가 남자랑 여행을 간다는데 그 돈을 대줘? 내가 이래서 널 싫어하는 거다. 어쩜 니네 친정엄마를 닮아서 성관념이 그리 희박해? 혹시 너도 우리 애 몰래 남자들이랑 밖으로 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정말 억울해요, 어머님. 저요, 아가씨한테 돈 준 적도 없고 어머님 생각처럼 함부로 살지도 않아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 친정엄마 얘기는 그만 좀 하시면 안 돼요. 저 그 이랑 결혼해서 산 지 15년도 넘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만큼 하셨으면 됐잖아요. 언제까지 저한테 이러실 거냐고요. 서운한 어머님 말씀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전화를 끊고도 격해진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한참을 울고 나니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세수를 하고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는데 문득 한 달 전 시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 결혼할 때 폐물 뭐 받았어요? 좋은 것 좀 받았어요? 한번 봐요. 보여줘요. 그땐 생각 없이 화장대 서랍에서 꺼내 보여주었는데 왠지 그 일이 꺼림칙하더라고요. 결혼 당시만 해도 저를 무척 예뻐하셨던 어머님은 없는 살림에 폐물은 제대로 해주고 싶으시다고
저를 데리고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 데려가 직접 사주셨어요. 살림이 어려울 때마다 팔아서 쓸까 고민을 했었지만 유일한 어머님의 마음이다 생각하니 그러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폐물만큼은 간직하고 있었더랬죠. 어머님이 제게 야속하게 구실 때에도 폐물함을 열어보고 참곤 했을 정도로 제게는 특별한 거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랍을 열어 폐물함을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흔적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언니 미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돈을 안 주는데 어떡해요?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그걸 팔면 어떡해요? 나한테 그게 어떤 건데? 내 폐물까지 팔아서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던 신우이는 얼마 뒤 그 남자랑 헤어지고 이듬해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재미교포였던 남자를 따라 결혼 후 미국에서 살게 된 신우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할까 말까 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지난해 겨울 느닷없이 신우이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랜만에 본 신우이는 철없이 발랄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축 처져서 왔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언니, 나 좀 쉬고 싶어요. 저 여기 온 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오빠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시고요. 커다란 캐리어에 스티커며 택이 그대로 붙어있는 걸 봐서는 공항에서 바로 저희 집으로 온 것 같았어요.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잘자리를 봐주고 방문을 닫아주었죠. 남편한테도 신우이가 온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말했고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애도 학교에 보낸 뒤 조용히 신우이가 자는 방으로 갔어요.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신우이를 깨워서 평소 신우이가 좋아하던 미역국과 불고기로 상을 차려 주었더니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도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그리고는 그제야 좀 살겠는지 여기에 온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그 사람한테 여자가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도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서 눈 딱 감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그 여자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해온 거 아냐고. 자기한테는 애도 둘이나 있다고요. 언니도 아시잖아요. 저 애가 안 생겨서 고생했던 거. 근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수술을 받았던 거더라고요. 언니, 나 이제 어떡해요? 저를 끌어안고 서럽게 우는 신우이를 보니 제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제 폐물까지 훔쳐갔던 철없는 신우이였지만 다른 시댁 식구들과 달리 제게는 늘 살갑게 굴었던 터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마치 제 친동생처럼 말이에요. 그런 신우이가 몹쓸 인간을 만나 고생한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문득 오래전 제게 전화를 했던 엄마 내연남의 부인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분도 신우이와 같은 심정이었겠구나 생각하니 착잡하더라고요. 아가씨, 뭘 걱정해요. 아가씨는 아직 젊고 예쁜데 뭐하러 그런 시궁창에 빠져 살아요. 아가씨가 버리세요, 그런 인간. 버리고 그동안 아가씨가 속은 세월 돈으로 보상 받으세요. 그래서 보란듯이 펑펑 쓰고 사세요. 아가씨 남편 돈 많다면서요. 그 돈으로 편히 살라고요. 그게 복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호사 한번 알아볼까요? 아, 미국에서 변호사를 사야 되나? 그럼 나랑 같이 미국 가요. 가서 그 개놈의 새끼 쌍판떼기에다가 침 뱉어주고 오자고요. 알았죠? 언니가 그런 말도 해요? 살고 볼 일이네. 좋아요, 이혼할게요. 언니 정말 미국에 같이 가서 침 뱉어줄 거죠? 약속 지켜야 돼요. 알았다니까요. 내가 아주 가래침으로 뱉어줄 거야. 얼마 뒤 신우이는 이혼을 했어요. 위자료도 듬뿍 받았고요. 하지만 침 뱉어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신우이 혼자 미국에 가서 일 처리를 하고 왔거든요. 이혼을 한 신우이는 돈으로 작은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 건물 1층에 커피 전문점도 차렸고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해서 그런가 얼굴이 많이 펴졌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게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언니, 이거 받으세요. 예전에 내가 언니 결혼팸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거 갚으려고요. 시누이는 보석 상자를 내밀었어요. 상자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폐물은 고작 사파이어 세트였는데 시누이가 돌려준 건 알도 크고 예쁜 다이아 세트였거든요. 알 크기만 봐도 얼마나 비싼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아가씨,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언니, 물건 좀 볼 줄 아시네요.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하고 다니세요. 우리 식구들한테도 고개 좀 숙이지 말고. 이런 비싼 보석 선물하는 시누이가 언니 백인데 고개를 왜 숙입니까? 안 그래요? 시누이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부터 떳떳하지 못한 엄마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게 버릇이었던 제게 어떻게 이런 멋진 백이 생겼을까요? 40대 끝자락에 만난 기적 같은 순간 덕에 지난 세월의 서름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희망이라는 걸 다시 가지고 내 가족과 더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